이번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배당 가산액이라는 부분인데, 배당 가산액은 일단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여기 있는 11%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배당 가산액은 몇 퍼센트인가? 이렇게 할 때, 배 이렇게 쓸 때 11%이다 라는 드렸죠. 그래서 11% 하나 기억하시고, 배당 가산액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갑이 만약에 혼자 자기 사업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 이익을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가정하면 세금이 10%로 가정을 할게요. 우리 법인세가 이제 2억까지는 10%예요. 그래서 2억 이하라고 보고 10%라고 가정하면 이익의 100만 원의 10%인 법인세 10만 원을 내고 세금을 한번 내고 그 다음 수령은 9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국가가 무엇을 장려하고 있냐면 투자를 장려하고 있죠. 그래서 갑은 자기가 일을 직접 하지 않고 이제 을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내서 똑같은 이익을 남겼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렇다면 을은 자기 자체에 대해서도 세금을 10만 원을 법인세를 냈겠죠. 법인세를 10만 원을 냈을 건데 값이 을에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을은 값이 을의 소득을 가지고 오려면 어떤 소득으로 가져와야 되냐면 배당 소득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령했던 90만 원에 대해서 배당으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거기에 또 배당소득세는 14%예요. 그래서 거기에 14%를 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90만 원에 14%는 12.6만 원을 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이미 여기서 10만 원을 냈는데 또 여기서 12.6만 원을 내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중과세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이익 하나에 세금 한 번 내고 세금 한 번 더 내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 값은 불만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90에 10%, 14%가 아니라 너 가져가는 거는 배당소득이 맞으니까 이익에서 14%를 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냐면 이익 금액에 대해서 백으로 100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 14%를 과세하는 그런 모양을 띠게 되어야 되는 거죠. 다시 90에서 100으로 올라갔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더하기 10을 했다가 다시 여기에서 14%를 과세하는 거죠. 이익에서 배당을 직접 한다라고 보는 거죠. 90에서 100으로 올라가려면 더하기 10을 해야 되는데 가장 근접한 숫자가 뭐냐면 수령 금액의 11%를 곱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9.9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1%를 뭐라고 하냐면 배당 가산액이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그 규모가 커졌다라는 개념도 되죠. 그로스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법인세를 다시 귀속시킨다라고 해서 귀속 법인세라고 하게 돼요. 똑같은 말이에요. 귀속 법인세라고 하기도 하고 그로스 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배당 가산액이다라고 하기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배당 가산액 또 다른 이름으로는 귀속법인세. 귀속법인세가 훨씬 나올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때 나오는 금액의 값은 11%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메모해놨네요. 이렇게 메모해놨습니다. 이제는 거의 뒷부분이죠.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 종합소득세는 모양 액션 한번 볼까요? 이렇게 사근 연기 이배를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종합소득이라는 곳에서 비과세 분리과세를 빼고 나서 나온 이 나머지를 뭐라고 하냐면 총수익금액이라고 하죠. 총수익금액. 음, 거기에서 빼기 보통 필요경비를 빼죠.
필요경비를 빼는데 제가 여기 표현을 얘를 종합소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빼고 나면 종합소득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경비로 뺄 수도 있고 또는 근로소득 공제 또는 연금소득 공제 형식으로 빠질 수도 있고 또는 이자소득처럼 아무것도 안 빠질 수도 있고 어쨌든 종합소득에서 무엇인가를 빼고 나서 나온 나머지를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가 날라왔죠 금방.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담긴 그릇의 이름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소득금액. 소득금액에서 바가지가 날라와서 이렇게 퍼는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풉니다. 이렇게 네 번 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 공제다라고 합니다. 금방 몇 번 폈죠? 네 번 폈죠. 네 번. 종합소득 공제는 네 가지예요. 잘못 읽으면 욕하는 것 같죠? 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네 가지. 종합소득 네 가지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앞서서 한번 배웠지만 인적 공제. 인적 공제는 앞서서 이야기했던 게로 것으로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하나는 기본 공제, 하나는 추가 공제. 또 기본 공제는 또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또 추가 공제는 경장부한, 경로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이때 제가 장애인은 200만 원이고 한부모와 경로자는 100만 원이고 부녀자는 여자만 해주기 때문에 50만 원이다. 그런 이야기 했었습니다. 지금 당장 기억하지 못해도 차차 학습하면서 기억하시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연금보험료공제. 거기 나오죠? 연금보험료공제. 제가 손으로 쓸 게 아니라 보면 되겠네요. 국민연금,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등인데 우리는 국민연금과 일단 좀 친하죠. 연금보험료공제. 세 번째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는 건장고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주택자금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그 밖에 소득공제. 가장 대표적인 그 밖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예요. 이렇게 네 가지를 다 빼고 나면 여기 있는 물의 수위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물의 수위가 쭉 낮아지겠죠. 물의 수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 여기에 담겨있는 분리과세는 빼주는 거예요. 원래 사근 연기 이별을 넣었다 하더라도 완납된 친구들 있죠? 완납된 친구들의 분리과세는 빼줍니다. 뭐였죠? 사업소득에는 주택 임대소득에 관련된 2천만원. 근로소득은 일용직 전에. 연금소득은 1200만원까지. 사근 연기, 기는 3번이 300만원까지. 사근 연기 2배 합해서 얼마까지? 2천만원까지. 특히 이 두 개는 뭐라고 했냐면 선택적 분리과세다 라는 이야기 있었죠. 이거는 암기를 꼭 해야만 여러분들 실기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일단 기억하시고 어쨌든 물의 수위가 쭉 낮아집니다. 1회 물의 수위가 낮아진 얘를 뭐라고 하냐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컵을 빼버렸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예를 들어서 물의 수위가 이렇게 낮아졌으면 여기에 이렇게 해서 눈금으로 세금을 측정합니다. 그 세금을 곱한다라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세금을 곱하게 되겠죠. 이게 세율을 곱하면 거기서 세금이 뻥 하고 산출이 됩니다. 세금이 산출되면 얘를 다시 이렇게 과세표준의 산출세액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했네요.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 산출세액에 대해서 그림이 바뀌라 이렇게 산출세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바가지를 들이대요. 즉 세금이 담겨져 있는 산출세액에서 바가지로 퍼내는 행위. 첫 번째가 뭐냐면 세액 감면, 두 번째가 세액공제인데
세액 감면은 여러분들이 좀 보기 힘들 거예요.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 뭐 그런 것들이 있고, 세액 공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죠. 연금보험료 세액 공제, 보장성 보험 세액 공제, 의료비 세액 공제, 교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많은 공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제들이 다 빠지고 나면 세금이 결정됩니다. 얘를 결정세액이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액션을 좀 넣어놨어요. 오케이. 이제까지 했던 걸 흐름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흐름을 보면 종합소득 공제 4가지에서 종합소득 공제 4가지를 빼죠. 인적 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와 특별소득 공제와 그 밖의 공제를 다 빼고 나면 무리수위가 쭉 낮아져서 얘를 과세 표준이다라고 하고 여기에 몇 단계였죠? 얘가 8단계. 어떤 세율이었죠? 초과 누진 세율이었죠. 초과 누진 세율로 곱하기를 하면 세금이 뽕 하고 튀어나와요. 여기서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를 빼고 나면 무엇이 나온다? 결정세액이 떨어지죠. 자, 오른쪽에 결정세액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앞서서 어떠한 신고 실수나 또는 누락을 했다든지에 대해서 가산세가 떨어질 것이고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다라면 이 두 개를 합한 후 총 결정세액이 결정됩니다. 총 결정세액이 결정된 이후에는 내가 앞서서 미리 낸 세금이 있다면 미리 낸 세금을 뭐라고 하냐면 기납부세액. 우리가 회계에서는 기납부세액을 뭐라고 하냐면 선납세금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언제 배웠냐면 한 회계 2급 할 때 선납세금의 반대말이 뭐였죠? 예수금이었죠. 예수금. 예수금은 통상 급여랑 같이 놀죠. 비용이랑 놀고 선납세금은 뭐랑 놀죠? 수익하고 논다. 뭐 이렇게 학습을 배우셨을 겁니다. 어쨌든 기납부세액은 우리 회계에서는 선납세금의 개념이고 기납부세액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가장 유명한 중간예납. 소득세는 11월까지 중간예납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원천징수. 세 번째는 수시부과라고 할게요. 수시로 납부하는 거, 수시 납부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떤 글자가 같은 꼭 무엇이다라고 할 필요 없이 감만 좀 갖고 계셔도 돼요. 중간에 납부하는 거, 소득할 때마다 원천 징수하는 거, 수시로 부과하는 거, 이 3개가 가장 대표적인 기납부세액입니다. 이렇게 빠지고 나면 드디어 내가 스스로 납부를 플러스 기호가 나오면 내가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가감 납부세, 어디에는 자진 납부세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료 외의 사업소득.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소득 하면 2가지로 통상 나눕니다.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또 하나는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요즘은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소득 이렇게 3가지로 구분되어서 홈택스 신고가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나누는 거는 부동산 임대업이냐 아니냐로 나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아닌 사업소득과 부동산 임대업인 사업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외의 사업소득이라는 것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사업소득이 되겠죠. 그런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혹시 결손금의 의미는 뭐냐면 마이너스 이익이에요. 마이너스 이익 뭐 손실이죠. 손실을 봤을 때 자기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다라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이야기해서 사업소득에 예를 들어서 손실을 1,000만 원 보고 내가 근로소득도 있어. 그럼 1,000만 원의 이익을 봤다라면 이렇게 퉁쳐서 이익을 제로로 만들어서 세금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사업소득이 2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 당구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횟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구장에서 이익을 받고 횟집에서 마이너스의 손실을 봤다라면
여기 있는 횟집의 마이너스를 당구장으로 옮겨서 마이너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결손금 처리라고 합니다. 결손금 처리는 자기가 마이너스가 있다면 자기한테 먼저 퉁치고 그 다음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이 마이너스를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옮기는 순서가 결손금 처리 순서라고 합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니까 결손금 처리 순서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죠. 담배 연기는 사근 연기이다. 어디에? 입에.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유치하지만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에 마이너스가 있다라면 근로소득이 500이라면 요 마이너스 500 이렇게 치면 얘가 아직 500이 남았죠. 그것을 다시 여기에 300이라고 치면 칠 수가 있고 아직 마이너스 200이 남아있죠. 얘를 뭐 할 수가 있다? 2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월 할 수가 있는데 이 또 올해 법이 개정되었어요. 몇 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한가? 정답은 15년간 가능하다. 왜 사라지지? 다시 한번 더 볼게요. 15년간 가능하다! 제가 홀딩했어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첫 번째, 결손금 처리 순서는 시험에 나온다. 두 번째, 15년 또 나온다. 다만 조심할 게 작년까지는 10년이었다. 작년까지는 10년이었다. 자, 그러니까 옛날 문제는 전부 다 오답으로 체크되어 있을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작년까지는 제가 어떻게 가르쳤냐면 요 2월 결손금의 2잖아요. 2를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10년이다라고 쉽게 가르쳤는데 이제 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15년 이제 이거 어떻게 가르치지? 자, 더하기 5 알겠죠? 더하기 5. 뭐 유치하지만 어떻게든 외우세요. 2월 결손금은 15년간 이 마이너스를 갖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5년 넘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마이너스 이제 못 쓰는 거죠. 마이너스가 뭐예요? 여기서는 마이너스는 앞으로 내야 할 소득세를 퉁칠 수 있는 하나의 근원이 되죠. 여기 일단 이 두 개 기억하시고 다음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의 마이너스는 우리나라 정책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조금 제한적이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부동산의 사업소득이라면 얘를 이렇게 못 넘겨줍니다. 어떻게만 넘길 수가 있냐면 자기한테만 넘길 수가 있어요. 자기한테만. 부동산 임대업의 마이너스는 다른 사업소득에서 즉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에서는 당겨올 수 있으면서 자기의 마이너스는 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에 15년 동안 이월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소득에서만 서로 칠 수가 있어요. 즉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퉁치지 못하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다음에로 내려가고 다음에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퉁치는 방법밖에 없다. 얘도 마찬가지로 15년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자, 출제된 문제 유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 방탄남 씨의 소득이 다음과 같은 경우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기억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분류과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류했죠? 분류. 제가 눈, 코, 입 노래 불렀던 친구 이름 뭐죠? 물론 실제 이름은 아니겠지만 종태양이라고 했죠. 종합소득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으로 분류한다라고 했죠. 분류. 여기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일단 종합소득 금액을 물었으니까. 두 번째 퇴직소득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있는데 종합소득 금액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여기에 사근 연기 2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근 연기 2배. 2배는 이제 묶어서 금융소득으로 합니다. 여기서 빠지는 애가 있었죠. 이렇게 빠져나가는 애들. 빠져나가는 애가 뭐였죠? 분리과세. 분리과세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우리 시험상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근, 연기, 배. 한 번 더 암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소득의 분리과세는, 그렇죠.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이다. 여기 있는 2천만 원과 2배 묶어서 2천만 원과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숫자가 똑같으니까. 근로소득은 일용직 전액 다 분리과세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소득이 있으신 분은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라고 하면 완납되었으니까. 분리과세 특징이 뭐죠? 완납이죠, 완납. 세금이 완납됐다라는 말은 더 이상 세금 계산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연금소득은 얼마까지? 1200만 원까지. 기타 소득은 3번이 300만 원까지. 3번이 뭐였죠? 기타 소득 금액이었죠. 기타 소득 금액이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이 두 놈은 또 무엇이었죠? 선택적 분리과세였다. 선택적 분리과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해서 2천만 원까지 분리과세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3천만 원만 답일 수도 있고요. 또는 두 개 합한 5,200만 원이 답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왜 이 설명을 했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얼마까지가 분리과세죠? 2천만 원까지가 분리과세라는 뜻이에요. 그럼 2천만 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종합과세입니다. 얘가 지금 딱 보니까 2천만 원이 넘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종합과세로 분류가 돼요. 즉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은 합해서 종합소득 금액을 이루어낸다라고 보시면 되죠. 정답은 2번.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양도소득 빼고 퇴직소득 빼고 얘는 분리과세가 아닌 것을 판단한 후 합해서 5,200만 원으로 선택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소득세법상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을 고른 것은 괄호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자, 6개월일로 옛날에 나왔다고 했죠? 요즘에는 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면 오답이에요.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답은 뭐죠? 거주자. 비거주자의 정의는 뭐였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고 했죠. 그렇죠?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는 것은 법인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얘가 나와요. 요거는 답이 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다음 문제. 자, 다음 중 소득세법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소득세법의 과세 방법으로는 이게 무슨 말이야? 종합과세도 있고 분류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다. 있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저는 이제 분류를 이야기하는 줄 알았네요. 분류는 태양으로 분류한다. 알겠죠? 분리는 사근, 연기, 2배 중 하나씩 다 있다. 맞죠? 모두를 채택하고 있다. 맞는 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는 모두 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했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와 사망과 뭐와 출국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죠. 정답은 2번. 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몇 단계라고 했죠? 8단계. 소득세는 납세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주소지. 원래 납세지 자체가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 거소지가 없으면 비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 또는 국내 사업 장소지 또는 원천 징수 발생 장소 그렇게 신고해야 되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주소지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하며 맞는 말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가능한데 개인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맞는 말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한다. 얘도 맞는 말. 부가세는 사업장소세지, 소득세는
주소지가 정답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렇지 않죠. 일단은 분류로 양도소득 빠지고 퇴직소득도 빠지고 또한 분리과세도 빠지죠. 왜? 환납되었으니까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진 않습니다. 정답은 3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맞죠? 영향을 받는 친구는 뭐였죠? 사망이나 출국은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절 소득세법 총칙을 3번에 걸쳐서 수업을 하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마무리 지을게요.